자, 그러면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을 해볼게요.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보시죠.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면 이제 기억, 제시문에 있는 기억, 이러한 평가가 뭔지 물어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글씨가 작네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평가가 무슨 평가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수행평가.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수행평가라고 나와 있죠? 이 평가가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행평가를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억평가의 명칭은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가 이제 대안적 평가 중에 하나로 이제 알고 계시죠? 예, 대안적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들을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평가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평가가 문항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진위형이라든가 TF죠. TF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형.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4개면 6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긋는 거 있죠. 이게 연결형이에요. 근데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연결형 문항을 만들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A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걸 B 그룹이라고 하면요. 잘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A가 있고 B 그룹이 있으면요. 이렇게 B그룹이 선택을 받는 이제 항목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A보다 1.5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만드는데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화면을 지우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위형 TF 퀘스천이 있고 연결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선다형이 있어요. 선다형. 이 선다형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육평가 부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항 분석, 문항의 양호도 이런 거에 대해 얘기 나오죠. 신뢰도라든가 타당도라든가 여러분이 지겹게 들어보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체로 선다형 문항과 관련이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른 어떤 글로 쓰는 뭐 서답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표준화가 되는 종류의 서답형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통계 처리가 제일 용이한 게 선다형 문항이기 때문에 문항 분석은 대체로 선다형에 관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예외도 있죠. 뭐 타당도가 통계 처리하는 그 타당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생태학적 타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계 처리랑은 그렇게까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관련이 없진 않습니다.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뭐 영향력이라든가 그 뭐 그런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떤 통계적 이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 통계랑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대체로 선다형 문항과 이제 문항 분석의 관계가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해 놓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긴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답형 있죠? 서답형. 우리가 이제 써서 답을 하는 문항이 이제 서답형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단답형 있잖아요. 단답형. A는 B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예를 들어 가공 샐러드는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 완성형이 있어요. 이게 괄호 넣기가 이제 완성형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논술형이 있습니다. 논술형. 완성, 단답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답형 문항의 유형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죠. 지금 이제 문항이 생긴 거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규준지향, 그리고 절대평가는 이제 준거지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준거 기준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뭐 아무튼 준거라는 말은 들어가고요. 규준이라는 말은 들어가요. 이거는 서열화를 어떻게 하느냐, 서열화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규준지향 평가가 되는 거고요. 서열화 기능이 아니라 어떠한 성취도를 달성을 했느냐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준거지향 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규준지향 평가, 이 상대평가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규준지향 평가는 서열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준지향 평가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표준 점수 활용을 합니다. 표준 점수 활용을 한다는 거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준 점수에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IQ 있죠. IQ 표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뭐 Z 점수, 그리고 T 점수, 뭐 H 점수, 그 스테나인 점수,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 점수라는 게 어떤 점수의 분포를 일단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표준적인 분포로 바꿔요. 그거를 가지고 이런 점수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확률 변수를 선형 변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죠. 근데 보통 이제 Z 점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근데 T 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죠. 근데 요것들을 선형 변환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 곱연산은 돼요. 근데 합연산은 안 되는 거죠. 합연산 하면은 그대로 커집니다.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곱도 평균 같은 경우에는 곱은 그냥 그대로 커져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이었다. 근데 각각의 그 데이터 값에 2를 곱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평균이 20이 되겠죠. 그런데 분산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곱을 해도 더 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합연산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표준 점수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는 규준지향 평가랑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지우고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 얘기를 했으니까 준거지향 평가를 얘기를 해봅시다. 준거지향은 절대평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점수만 이 점수를 기준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기준이에요. 이 기준 점수만 넘으면 무조건 다 오케이인 거예요. 행복하죠. 행복한 상황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 행복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검정고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준거지향 평가 이런 걸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준거지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점수만 넘으면 다 통과잖아요. 기준.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름도 준거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준거 설정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사 정도의 이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데 이거는 박사 정도 돼야 이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나와 있는 책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크게 나눠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수검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일단 검사라는 게. 그러니까 수검자의 어떤 집단이 갖는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 도구 자체를 분석을 해서 그 검사 도구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이제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절대적 준거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거 설정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아시면 준거 지향 평가에 관련된 심화된 내용은 아마 임용고시에서 더 이상 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지우고 지금까지 이제 준거 지향이냐 규준 지향의 얘기를 했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능력 지향 평가라는 게 있죠. 능력 지향 평가라는 게 있고요. 성장 지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 지향 평가, 능력 지향 평가 뭐 이런 거 보시면 능력 지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기준으로 해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이게 능력 지향 평가의 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애초에 굉장히 좋은 친구가 어, 시험을 보면 공부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면 당연히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를 해봤더니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활용을 안 하고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대충만 해도 점수를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 지향 평가를 했을 때는 이 친구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대신은 아니죠. 그리고 동시에 능력이 별로 안 좋은 친구인데 능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검사를 했을 때 점수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에 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능력이 좋은데 그리고 검사 결과도 좋은데 별로 노력을 안 한 친구 있죠. 그 친구보다는 능력이 별로 안 좋은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친 친구, 이 친구가 검사 점수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검사 점수가 높고 낮은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냥 노력 더 많이 했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지향 평가는 사실 개념상으로는 뭐 할 수 있고 뭐 다 좋은데 하이스테이크 테스트라고 하죠. 하이스테이크 테스트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우리 임용고시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 시험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자격은 검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검사를 하이스테이크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런 하이스테이크 테스트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논란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반발도 굉장할 겁니다. 이런 걸 사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에서 뭐 활용을 할 여지는 있겠으나 중학교 이상만 돼도 글쎄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만 돼도 사용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성장지향 평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예쁘나 개념상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성장했느냐예요. 처음에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고 교육과정을 거치겠죠? 교육과정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때 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두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점수를 내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말은 예쁘죠. 근데 이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글쎄요, 저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대안평가로 이런 거를 기존 평가를 아예 싹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대안평가라는 건 항상. 그런데 기존 평가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런 대안평가들이 약간씩 보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평가 시점과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죠. 평가 시점이 진단평가 시점으로 하면 뭐 수업 전이면 진단이고 수업 중이면 형성평가고 수업 후면 총괄평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거 두 개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평가를 보통 수업 전에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쓰여져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진단평가가 정말로 수업 전에 거의 다 줘요.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의 거의 한 99.8%는 수업 전에 줄 거예요. 아마 거의 100% 가까이 수업 전에 줘요. 근데 진단평가는 왜 진단평가입니까?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뭐 선수학습 정도라든가 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뭐 흥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평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단평가에서 중요한 거는 수업 전에 제공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단하기 위한 평가다. 그래서 진단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전에 주어지는 게 더 중요하면 수업 전 평가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진단이라고 그래요?
목적이 진단이니까 진단평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진단평가는 대체로 수업 전에 주어지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업 중간에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해봅시다.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근데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턱턱턱 막히는 분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와서야 선생님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네가 이 개념을 몰랐나? 그러면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럴 경우엔 수업 중간에도 진단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평가의 유형은 일단은 내용이 거의 다 나왔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인데 혹시나 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그 언어 과목 하시는 분들, 외국어 과목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교과교육론 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검사 속도성이라고 있어요. 속도성. 검사 속도성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를 스피디드니스라고 합니다. 스피디드니스. 그래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 뭡니까? 얼마나 그 해당 외국어를 구사하는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느냐가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어민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업이 외국어 수업이란 말이에요. 뭐 영어든 뭐 독일어든 일본어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외국어 학습을 그러니까 그 외국어를 쓰고 있는 원어민과 아주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제 준 원어민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그 언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언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해당 언어로 출제가 된 외국어 문제들, 예를 들어 토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풀 때 시간 제한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원어민이니까. 원어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영어나 독일어나 일본어나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토익 문제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표현을 묻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언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속도 검사라는 게 있고요. 역량 검사라는 게 있고 속도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 검사가 말 그대로 딱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줘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는 게 보통인데 속도 평가, 그러니까 스피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못 푸는 걸 전제로 하고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량이 굉장히 많죠. 토익 같은 경우 보세요. 200문제예요, 200문제. 그거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못 풀 거를 전제를 하고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원어민과 점점 그 언어 능력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다 푸는 거죠. 근데 원어민에서 영어 실력이나 뭐나 다 떨어진다. 그럼 못 푸는 거고. 그렇죠? 그 역량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파워 테스트라고 하는데 파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임 얼런먼트라고 그래요. 타임 얼런먼트. 타임 얼런먼트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허용치 이런 건데 수학 경시대회 있죠. 수학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저도 나가본 적은 없는데 그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봤더니 하루에 2시간씩 뭐 사흘 주던가 뭐 이런 식이에요. 한 문제 푸는데 뭐 그런 식, 4문제인가 줘요. 4문제인가 주는데 하루에 3시간씩인지 2시간씩인지 뭐 나흘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죠.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속도화 검사인데요. 이건 스피디드 테스트라 그래요. 이 앞에 거는 스피드 테스트였죠. 근데 이건 스피디드 테스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속도 평가와 역량 평가의 중간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항의 어떤 개수나 문항의 개수는 속도 검사보다는 적고 문항의 난이도는 속도 검사보다 위고 하지만 문항의 개수가 역량 평가보다는 그 파워 테스트보다는 많고 그리고 난이도는 파워 테스트보다는 뭐 아래고 이런 식이죠. 요게 요쯤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쉬어가는 페이지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지우고 평가의 어떤 전체적인 그 종류 이거를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자, 우리가 여기서 수행평가라는 걸 알았어요.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었네요. 수행평가라고 했는데 수행평가는 전형적인 그 대안평가 중에 하나잖아요. 대안평가 중에 하나인데 대안평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고전적인 평가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고전적인 평가들, 예를 들어 뭐 그런 평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라든가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행평가가 이제 어떤 평가냐 그러면 평가자가 선생님이잖아요. 평가자가 아이들이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을 하고 현장에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게 수행평가예요. 그런 형태의 평가는 다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논술도 있고요. 구술도 있고요. 뭐 토의, 토론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수행평가의 하나죠. 실험, 뭐 실습, 관찰기록법 이런 것도 다 이제 수행평가의 종류인데요. 그 대안적 평가를 얘기를 했으니까 대안적 평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일단은 그 전에 수행평가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수행평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수행을 보고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수행이 어떠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느냐 실제적 환경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냥 문제집만 푸는 우리가 이제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문제지를 받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 상황에서 학교가 아닌 일상생활을 하다가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뭐 밖에서나 일을 할 때 뭐 독거나이도 아니고 혼자 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원맨 프로젝트 이런 거 잘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협동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행평가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점수를 내야 되니까 이게 약간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제약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숫자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뭐 현장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바람직한 거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지 않을 때 실시한다. 자, 행정적 기능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다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지 않을 때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행정적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평가에 교육사회학에서 아마 이제 얼핏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가에는 기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선발과 배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발과 배치. 이게 어떤 입장에서 이제 이 기능을 중요시하나요? 그렇죠. 기능론 입장에서 기능이죠. 기능론적 관점에서 선발과 배치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이 선발과 배치라는 행정적 기능이 행정적 기능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죠. 학년별 석차를 낸다거나 우리 수능도 그렇잖아요. 등급 매기고 이제 뭐 석차를 매기고 하잖아요. 석차는 안 나오지만 일단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3, 4, 3, 4 그래서 무슨 운율도 좋게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선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대학교 입학할 때 어땠어요? 이 점수로 가지고 그 커트라인 뭐 이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러면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선발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행평가는 원론적으로는 이런 선발이나 이런 데 자료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수행평가라고 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대안평가 중에 하나인데 수행평가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이라든가 구술, 포트폴리오, 뭐 실험관찰법, 뭐 실습법,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수행평가로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찾아보니까 수행평가의 유형이 대략 한 180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종류가 많은데, 아무튼 뭐 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행평가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수행평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안적 평가라는 얘기를 했죠. 대안적 평가. 대안적 평가가 있는데, 대안적 평가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고전적인 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어떤 제약사항 같은 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대안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역동적 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 이것도 다 대안적 평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참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참평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대안적인 평가에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에 중요시하는 거, 요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 메타평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학계에서 좀 중요시되고 있는 평가예요. 왜냐하면 메타평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 도구가 있어요. 평가 도구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이제 아이들을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가 도구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하는 평가들이 이제 메타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존폐라든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 평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평가의 유형들, 이거를 한번 쭉 짚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 평가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평가 모형. 뭐 예를 들어서 타일러의 목표 중심 평가라든가 해먼드의 평가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 평가 모형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던 뭐 진단 평가니 총괄 평가니 뭐 규준 지향이니 뭐 준거 지향이니 이런 평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갖다 쓰는 것이 좀 효율적이겠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이제 그런 평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평가 그 검사지 있죠. 그 검사지 자체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평가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가 모형은 좀 다르다. 그 평가 모형 자체가 어떤 그 검사 문항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검사 문항의 어떤 종류들,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갖다 쓰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는 수행평가인데 이제 와서 수행평가에 30분 만에 지금. 자, 그러면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상황학습 이론과 관련이 많대요. 그죠? 상황학습 이론과 관련이 많대요. 근데 여기 단점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물어본 게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야, 단점이 나오네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요. 왜냐면 이 참 너무, 잠시만요. 너무 개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네네. 여기서부터 몇 가지 네네. 잘라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그러면 수행평가의 단점이 있어요. 수행평가의 단점. 여러분, 수행평가는 어떤 평가라 그랬어요? 평가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어떤 학습 과제나 아니면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장면을 선생님이 직접 현장에서 직접 관찰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가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많은 아이들을 직접 그렇게 하려면 비용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현실은 안 그렇다, 현실은 안 그렇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를 답안에 쓰실 때는 그 수행평가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수행평가가 지향해야 할 바, 지양해야 할 바 이런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상적인 형태는 어떠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하다. 따라서 그러한 갭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던가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떠한 면에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선생님이. 물론 현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해서 내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신뢰도 타당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 아까 제가 선다형 얘기하면서 객관식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는 표준화된 검사지 그리고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답 그냥 OMR코드에 답 고르고 그냥 그거 통계 처리하는 건데 신뢰도 타당도가 낮다면 문항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평가 방법 자체가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 관찰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요.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행평가가 갖고 있는 주홍 글씨 같은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수행평가는. 그리고 이제 고비용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힘듭니다. 과밀학급 상황.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밀학급이죠. 중학교만 해도 뭐 한 반에 한 30명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28명 이렇게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충 한 30명 넘거든요. 대체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골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경우 선생님 한 명에 적당한 학생 수는 15명 전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연구들이. 그런데 3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한 30, 뭐 한 5, 6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 당연히 과밀학습이죠. 선생님이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내가 한 수업만 하는 게 아니죠. 한 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반, 5반, 뭐 많게는 6반도 들어간단 말이죠. 뭐 짬이 안 되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6반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해요? 30명씩만 쳐도 4반이면 120명인데 수행평가 한 학기에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거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략화된 버전의 평가지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그렇지만 이상적인 형태와는 좀 거리가 있다. 이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사 출신이죠. 그 학사 출신이고 나중에 교육대학원 진학하시는 분이 일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 배운 게 대학교 수준까지밖에 안 배운 학부 수준까지밖에 안 배웠으니 능력이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는 게 없는데 뭐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굉장히 적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는 그 뭐 스킬이라든가 이런 교수자로서의 어떤 전문성 하나를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평가자로서의 교사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교사의 어떤 전문성의 핵심. 그 나머지는 사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일단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잘 소화하고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라서 어떤 교사에게 학자의 면모를 바라지는 않죠. 근데 평가와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이 두 가지, 교수자와 평가자로서의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둘 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 3번은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왜 3번을 여기다 넣었냐면 이게 수행평가라서 같이 여기다 넣었는데요. 네,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김에 자, 수행평가 디귿 항목을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쉬운 그 지리 문제죠. 사회과의 지리 문제입니다. 지리 문제.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뭐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안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고 어떤 문제예요? 그게 객관식이고 그렇죠. 단순한 암기 문제를 제가 실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겨먹은 자료를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활용 불가예요. 활용 불가. 절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쓰신 분들은요.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셔도 제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교육부에서 선택형 선다형 문항은 수행평가 이게 교육부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교육부를 거스르려면 교육부 뭐 장관이 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교육부 장관이 돼도 그런 건 못 바꿉니다. 자, 그러면 수행평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평가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실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 authentic situa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실제적 상황. 실제적 상황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실 밖에서 학생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실제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 우리 같이 봤던 그 예시 자료 그거는 학생이 그런 거를 누가 시험지를 던져주고 이걸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학생이 평생 살아가면서 있을까요? 유퀴즈? 유퀴즈도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렇게 시험지 주고 물어보는 문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통제된 실험실 상황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 이유에서 일단 활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차원적인 사고가 측정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암기 문제잖아요. 알면 풀죠, 전부. 그 지식이 있으면 풀고 없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 능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거는 고차원적 사고를 테스트한다고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없는 유형의 문항이에요. 세 번째, 통합적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제가 무슨 과목 문제라 그랬죠? 지리 문제라 그랬죠? 그게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국어 과목이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는 분이죠.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어 과목과. 그냥 지리 문제예요. 그런데 통합적 과제가 아니죠. 그냥 지리 문제인데다가 암기 문제인데다가 그 어떤 다른 영역과 통합이 된다고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적 과제가 아니라 통합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그런 안 좋은 문항이에요. 수행평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고요. 가장 근본적인데요. 근본적인 건데 이 객관식 문항 있죠. 선택형 문항. 이거는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고 아예 교육부에서 이게 1999년인가에 나온 그 교육부에서 나온 수행평가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 아예 딱 박아놨어요. 선택형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이라고. 아시겠어요? 4번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 내용 모르시더라도 그 위에 새겨 가지고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면 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당연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하면서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못 쓰는 분들. 들으면 당연히 알죠. 원래 사람은 들으면 아 그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다 풀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혹시나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냥 막연한 감으로만 알고 계셨으면은 그 부분은 약간 좀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가 이제 상황학습 이론인데요. 상황학습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상황학습 이론은 연결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있어요. 연결주의 학습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연결주의 학습은 학습이 뭐라 그러냐면요. 학습이 여기 상황학습 이론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노드가 이제 교점이죠. 노드 간의 연결의 확장. 이게 학습이래요. 연결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황학습 이론도 이 연결주의 학습 이론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황학습 이론에서도 학습이 연결의 그 외연의 확장이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학습 이론이 그래서 이제 연결주의 학습 이론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황학습 이론은 연결주의 학습 이론의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죠. 완전히 동일하면 연결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 가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적어놨네요. 잠시 그러면 화면을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가 학습자가 교점을 확대하고,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교점이 늘어나는 게 그게 이제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기본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이 상황학습 이론은 기존의 어떤 교수법들, 우리 교수법 말고 다른 것들이 다 비활성 지식이라고, 이게 inert knowledge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르친다라고 주장을 해요. 상황학습 이론은. 근데 이 비활성 지식이 뭐냐면 시험 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나 실제로는 뭐 실생활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는 지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코사인 제이 법칙. 코사인 제이 법칙. 여러분들 고등학교 나오셨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죠? 저도 이거 언제 써먹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코사인 제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사인 법칙도 있고요. 이런 삼각비와 관련된 법칙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나요? 안 하죠. 이런 것들이 inert knowledge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사실 이 삼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고급 수학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비활성 지식으로 치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예를 가지고 오려면 수학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학을 가지고 예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이 맥락 의존적이고 상황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학습들이 이런 비활성 지식을 가르치는 거에 반해서 우리는 상황 안에서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이 배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학습 이론에서는. 그렇죠. 뭐 상황 속에서 가르치니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가르치니까 당연히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이 배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 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제적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실제적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사례가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제적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어떤 학습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체적 사례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개념을 아셔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일단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이제까지 학습이 뭐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죠. 구성 요소가, 상황학습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식,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학습, 뭐 이런 거는 방금 전에 얘기를 했고, 학습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행 공동체라고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실천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주제랑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모인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모였으니만큼 서로 이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한 집단 내에서 지식과 기술이 이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어떤 공동체가 이 실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기와 이 개념과 한꺼번에 엮이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정당한 주변적 참여,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실천 공동체라고 하면은 공동체가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핵심인 경우가 많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주변 어딘가에 이제 위치를 한단 말이야.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관계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친밀한 관계와 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이런 거를 획득을 하려면 공동체 내에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활동도 필요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 실천 공동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그런 그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있으니까 아직 다른 사람들이랑 그 실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이렇게 교류도 많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문적 지식도 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그런 스터디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의 수준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만 참여를 하다가 이렇게 안으로 네트워크, 이 공동체 네트워크의 어떤 더 핵심에 가까운 곳에 내가 점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학습의 주체가 그러니까 어떤 분절된 개인에서 집단 내 개인으로 뭐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당한 주변적 참여, 이 개념은 상황학습이 이론이라는 그 어떤 꼭지를 가지고 문제를 냈으면 이 정당한 주변적 참여, 실천 공동체, 요 두 가지 개념을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상황학습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당한 주변적 참여, 실천 공동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정당한 주변적 참여와 실천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실천 공동체 내에서 정당한 주변적 참여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상학습 이론에서는 그 학습이 약간 부산물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타인과 어떤 공존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이런 거에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학습 이론이 어떤 학습에 어떤 초점을 완전히 맞추고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뭐 학습 이론이라고 하니까 학습 이론이기는 하겠죠. 근데 아무튼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학습 이론이 수행평가를 왜 강조를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행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학습이다? 10초 드릴게요. 잘하셨어요. 교사가 평가자인데 아동의 직접적인 어떤 과제 수행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자인 교사가 관찰하고 그 관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는 형태의 평가가 수행평가예요. 상황학습이론은 어떤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실제적 상황에서 교점 간의 연결이 외연이 확장이 될 때 학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수행평가도 굉장히 실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런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인지과정이 일단 물리적, 사회적 영향 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학습이론은 맥락 하에 있다는 거죠. 맥락. 근데 수행평가도 맥락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 상황 하에서의 전이를 강조하는데 그게 이제 수행평가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둘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상이하지만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학습 이론에서는 수행평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신들의 평가의 주요 방법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3번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4번 교육관과 검사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관과 검사관을 한꺼번에 물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두 마리의 뱀처럼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하나 선발적 교육관이면 무슨 검사관, 그리고 뭐 발달적 교육관이면 무슨 검사관, 뭐 이렇게 서로 딱딱 매치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단 교육관과 검사관, 선발적 교육관이라는 건 뭐예요?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개인의 능력에 귀인하는 교육관이 선발적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면 선발을 하고 능력이 안 좋으면 내다 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자면 엘리트 관점의 어떤 피라미드식 교육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적 교육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측정관이 이 선발적 교육관과 잘 맞아요. 왜냐하면 측정을 한다는 건, 측정이라는 게 measurement인데 이 측정이라는 거는 규준지향 평가를 활용을 하거든요. 규준지향 평가가 뭐다? 상대평가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평가에서 그 어떤 평가의 내용이 뭐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사실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1등부터 꼴등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수검자의 선발, 분류, 그리고 예언. 예언도 나오는데요. 뭐 예언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더 핵심 기능은 이겁니다. 선발과 분류. 그러다 보니 빠르게 선발하는 게 목적이겠죠. 선발을 잘하고 빨리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빨리빨리 어떤 사람을 갖다 쓰는 게 지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 교육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에 적용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측정관에서는. 왜냐면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만 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위주 등위 중심 평가 이렇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 분포의 정규 분포를 가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규 분포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요거 0이 아니고요. 이게 평균이에요. 요게 평균입니다. 평균. 요 가운데가 평균이고 요게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누적시킨 누적 정규 분포 곡선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끝에 가면 이렇게 점근선이 생깁니다. 점근선 비슷하게 생겨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나중에 ICC 문항 특성 곡선 문항 반응 이론에서 ICC가 요 누적 정규 분포 곡선 요거에서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일단 여기서 그냥 곁다리 지나가는 식으로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적을 계속 시키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값이 모여있으니까 여기 갑자기 기울기가 확 늘어나고 여기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많이 안 변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자 분포의 정규 분포다. 그러면은 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공부를 아주 못하거나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평균값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평균을 이제 우리 미인이라고 하죠. 미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구간별로 확 줄어들어요. 확 진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이때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를 얼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발이 중요한 어떤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을 뽑아서 쓰려고 선발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검사 도구가 신뢰도가 낮으면 내가 원했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당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신뢰도, 내가 그 검사를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검사 도구가 얼마나 일정한 결과를 꾸준하게 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발적 교육과는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그 검사 도구의 양호도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양호도. 이게 신뢰도, 타당도 두 가지가 있어요. 탕당도가 아니고요. 타당도인데 아무튼 이거 타당도고요. 그런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뢰도는 신뢰도가 높은 거는 높은 타당도를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필요 조건이 더 범위가 큰 건지, 충분 조건이 더 범위가 큰 건지 매번 헷갈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할 때, 필요,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할 때, 자, 우리가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씁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화살표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이 여러분 몸에 와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아프겠죠? 그리고 피도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 라고 돼 있는 부분이 화살 맞는 거예요. A는 B의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B는 A를 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B는 A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충분 조건.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필요 조건이요, 더 크고 충분 조건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A가 밖에, B가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해서 반드시 B가 될 확률은 A라고 해서 반드시 B라고는 말할 수 없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B면은 반드시 A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렇게 신뢰도가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당연히 높다. 그래서 타당도 검사를 통과하면 신뢰도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거는 독자 연구라고 해서요. 학계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정말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당연히 어떤 특성이 같다면 완전히 특성의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인 특성까지도 모두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리적인 특성을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검사를 하고 나서 타당도 검사를 하고요. 타당도 검사를 하고 나서도 신뢰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렇구나, 그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연구를 할 때는 당연히 둘 다 합니다. 둘 다 해요. 그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 이제 사실 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는 약간 곁다리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가 좀 돼서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리는 경우가 있고 화살표 2개 그리는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냥 조건이고요. 요거는 그런 조건이 참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선발적 교육관을 했으니까 발달적 교육관으로 넘어가 봅시다. 발달적 교육관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굉장히 강요하는 이제 완전학습 교육관이라고 해요. 완전학습 교육관. 여러분이 완전학습 교육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발, 그러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일렬로 서열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규준지향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완전 학습이라는 거는 요 기준이 되는 점만 넘으면 다 we are happy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지향 평가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검사관이 아까는 측정관이었죠. measurement. 이거는 evaluation. 네, evaluation 평가관을 많이 사용하면 되고 평가관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준거지향 평가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근데 완전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학습. 근데 여러분 완전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자의 어떤 분포를 가정한다? 그렇죠. 학습자의 부적 편포를 가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편포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편포라는 게 이제 어떤 통계 데이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집중 경향치라고 합니다. 집중 경향치. 집중 경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도라는 게 있고 뭐 첨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편포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포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학습자 분포의 부적 편포를 가정한다. 이 얘기 어디 교육학 이런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완전학습이라고 했죠. 하나하나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완전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학습이라고 했다면 이 기준만 다 넘으면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면 다 일정 기준을 다 넘었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라고 찹시다. 이 기준을 다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기준 가까우면 확 늘어났다가 이게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만점이니까 이제는 뭐 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자의 분포가 0점에 가까운 데는 거의 없고요. 만점에 가까운 데 확 많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부적 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포가 뭐 대충 어느 쪽으로 뭐 비탈이 비탈지다, 뭐 꼬리가 뭐 길게 늘어뜨려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네거티브 스큐니스가 있으니까 파지티브 스큐니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 요런 좀 이제 곁다리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 편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자격 판정이라든가 평정, 뭐 배치 이런 거에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선발과 배치의 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그 규준지향 평가를 활용한 그런 그 측정관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준거지향 평가를 활용한 평가관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중요도는 좀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태클을 걸지 않을 만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리고 아까는 단순한 암기 지식을 물어보는 등위 중심 평가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고력을 강조하는 능력 중심 평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의 타당도를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넘겨야 OK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판정을 하려면 내가 제대로 된 걸 물어보는가, 이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맘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한 이론적 근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어떤 판단 기준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초반부에 이런 말씀 해드렸죠. 준거지향 평가는 그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준거 설정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하부에 그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준거 설정에서 이론적인 배경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타당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특히 내용 타당도를 강조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잘 안 물어보는 내용인데 인본주의 교육관이라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교육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자아실현 과정으로서의 교육, 이거를 강조하는 자아실현 과정으로서의 교육이다 보니까 평생학습 개념이 나오면 이 자아실현 과정으로서의 교육, 그래서 인본주의 교육관, 이걸 물어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자아실현 과정이니까 내가 뭔가가 더 되고 싶고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성을 전제를 해요. 이 인본주의 교육관들은.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선발을 목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진짜 순수히 자기만족이에요, 이거는. 내가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과예요. 문과 출신인데 물리학을 너무너무 좋아해. 제 후배 중에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경영대를 나왔는데요. 얘 물리학을 너무 좋아해요. 천체 물리학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집에 가보면 천체 물리학 책이 한 300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이런 애들 있죠. 근데 그런 애들이 천체 물리학 좋아한다고 해서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수히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인본주의 교육관에서는 검사?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쵸? 검사라고 해봐야 시험도 잘 받아야 되니까 바들바들 떨게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검사 무용론, 평가 무용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교육관은 자아실현 과정이라 그랬어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합시켜서 어떤 하나의 어떤 완성된 개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아실현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사관에서도 총평관, 어세스먼트를 이제 가장 많이 적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인본주의 교육관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 특성의 가변성이라고 그러죠. 왜냐, 제 후배 같은 경우도 천체 물리학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한 준 전문가 정도는 돼요. 뭐 계산이나 이런 건 전혀 못하죠. 뭐 수식을 어떻게 알아요, 걔가. 다 교양서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만큼의 어떤 전문성은 없더라도 천체 물리학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는데 큰 지장은 없는 정도까지는 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었으나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성이 변했죠. 원래 그냥 문과였는데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특성은 변한다. 이게 총평관입니다. 그리고 구인 타당도를 강조한다. 구인 타당도는요, 구인 타당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타당도에 대해서 좀 제가 몇 회차인지 4회차 정도에 제가 문제를 내놨는데 그때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구인 타당도라는 거는 어떤 특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구인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요인들. 그 심리적인 요인들을 평가 문항이 잘 물어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고 합시다. 리더십. 여러분이 주변에 굉장히 이제 리더십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죠. 그 리더십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리더십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또 현실적인 리더십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만 뭐 그런 거는 좀 약간 차치하고 리더십이라면은 굉장히 훌륭한 인품과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뭐 타인들의 어떤 갈등을 잘 봉합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리더십을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구인 타당도를 검사를 한다면 평가 문항들이 그러한 특성들을 잘 검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 환경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예언 실험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일단은 왜냐면 책에 어느 정도는 이런 내용들이 책에는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증거가 미리 설정한 어떤 요인들, 이 구인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심리적인 어떤 그 구성 요인들이에요. 그걸로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구인 타당도가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제 알아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뭐 정의가 있죠.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 거를 다 외우고 있기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식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을 받고 그게 그러한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어떤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런 행위가 가치가 있음을 인정을 받고 그러한 행위에 실제로 누가 돈을 지불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지식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브리테니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정의들은 너무나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해요. 왜냐? 우리는 좀 한정된 지면 안에,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지면 안에 써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의 가공, 처리, 유통이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 이 정도 쓰시면 하자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거 빠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식정보화 사회가 이러한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발달적 교육관이 강조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근데 발달적 교육관이 뭐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발달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이라는 거는 완전학습 교육관이잖아요. 완전학습.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완전학습 교육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발달적 교육관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전의 산업사회랑 현재의 그 지식정보화 사회랑 어떤 생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산업사회에서는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딱 적절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거였어요.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세계였죠. 그래 지식정보화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영상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유튜브에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재밌는 사람들이 그런 많아요? 당연히 후자가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 영역에서. 예를 들어 뭐 운동 잘하는 사람들 막 올리잖아요. 몸짱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신기한 게 먹방이라는 게 있죠. 잘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예전에. 산업사회에서는 잘 먹으면 죄죠. 그러면 밥값이 많이 나가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잘 먹으면 그것도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는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그 예전의 그 분류로는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딱 짜여져 있는 틀에 그 적합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자기가 남들과 구별되고 자기가 잘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모두 생존의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되고 표준화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옛날 산업시대. 요거 지식정보화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개성이나 창의력, 다양성 이런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모두 생존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의성이라든가 뭐 개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교육이 별로 잘 안 먹히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획일화된 수업으로는 창의성을 기를 수 없다라고 지난 한 몇십 년, 한 5, 60년 이상을 그 교육학자들이 주장을 해왔어요. 특히 어느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느냐. 진보주의 학회라든가 진보주의 어떤 교육 사상을 그 자신의 이론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임용고시에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절대 쓸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현재 그 어떤 뇌과학과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교육심리학 쪽에서의 어떤 최신 연구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신 연구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용고시에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점수가 깎입니다. 아셨어요? 아셨죠? 그러나 최신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어떤 아동 맞춤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요즘 연구의 어떤 트렌드예요.
여러분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쪽에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라는 기관이 있어요. 히포캄퍼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공포라든가 뭐 이런 감정을 어떤 기억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보 처리하는 그 내용이 창의성이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연구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알파고를 만든 그 미국의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2010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이 해마를 다친 사람은 새로운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연구 내에서 그 연구에서 이제 드러난 게 뭐냐면 암기 과목들이죠.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랑 여러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논문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이게 무슨 개소리냐,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교차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맞았어요. 물론 약간씩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 활성화되는 영역이 동일하다는 게 CT 촬영과 MRI 촬영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자 중심학습이라든가 개별화 수업이라든가 협동학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현재 이제 교육학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실제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임용고시 여러분 시험장에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답을 그 평가자가 원하는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이 원하는 답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마음대로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두 생존 개념, 이거 확실히 중요합니다. 적자 생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발달적 교육관이 이제 개별학습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 이런 거죠. 개성, 창의력, 다양성, 정보력, 이런 것들을 학습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개발을 하는 거죠.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내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충분히 나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이제 밥벌이를 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뭐 그러면서 자기 뭐 자아도 찾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발달적 교육관이 그래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춰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극대화하는 거, 그런 거에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교육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1번에서 물어봤던 게 수행평가고요. 수행평가와 이제 뭐 상황, 그리고 뭐 1번, 3번에서는 사실 수행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물어봤죠. 그리고 2번에서는 상황 학습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물어본 내용뿐만이 아니라 상황 학습 이론은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그 몇 가지 이제 핵심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상황 학습에서의 학습은 뭐다? 뭐 실천 공동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는 개념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상황 학습 이론이 나오면은 단순히 이제 상황 학습 이론의 전위 이론만, 그 학습 이론, 전위 이론이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실천 공동체라든가 정당한 주변적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관과 검사관 얘기가 나왔죠. 4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발적 교육관인지 발달적 교육관인지 뭐 그리고 인본주의적 교육관인지 뭐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어떠한 검사관과 교육관이 서로 매칭이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선발적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measurement, 특정관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관, evaluation이죠. 그거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총평관, assessment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검사라는 그 어떤 번역어 내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assessment, evaluation, measurement
영어로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검사라고 그냥 한꺼번에 퉁친단 말이에요. 시험이라 그러고 퉁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제 이렇게 검사관과 교육관을 한꺼번에 물어본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도 조금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선발적 교육관 뭐라고요? measurement, 측정관. 그리고 발달적 교육관 뭐라고요? evaluation, 이게 뭐예요? 평가관. 그리고 인본주의적 교육관 뭐예요? 이거는 총평관, assessment. 그거 세 개를 제가 유인물에다가 제가 유인물에 써놨으니까 그거는 꼭 잘 암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죠. 지식 정보화 사회는 어떤 사회다? 정보의 처리, 그러니까 정보의 가공, 처리, 유통과 같은 어떤 과정들이 사회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식정보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징,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특징 그런 것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생존이 아니라 모두 생존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발달적 교육관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수요자 중심의 학습이 발달적 교육관의 어떤 모토와 같은 것인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런 학습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학습이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발달적 교육관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 2회, 지금 1회에서는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위주로 해서 여쭤봤어요. 물론 평가만 물어본 건 아니고 다른 평가와 엮을 수 있는 평가와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물어봤고, 2회에도 제가 이제 전공이 아무래도 이제 평가 쪽이다 보니, 그리고 동시에 노량진에 계신 많은 강사분들이 평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분이나 두 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뭐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뭐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평가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쪽은 좀 약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교육학 기출에서 평가랑 교육 연구 이런 쪽을 좀씩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회 정도까지도 좀 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회부터는 이제 다른 영역도 당연히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2회 정도까지는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풀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평가와 관련된 어떤 수준 높은 문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못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평가를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노량진 강사분들 중에.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 하는 영역들을 계속 이제 평가와 관련된 문항들을 꾸준하게 잊어버리실 때쯤 하면 제가 하나씩 끼워 넣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계속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의고사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맨 처음에 올라갔던 광고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영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광고 그림에 이지쌤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출을 하시던가 거기 첨삭 게시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첨삭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시든가 아니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샐러드 9 이렇게 돼 있죠. 제 이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이거 9 없어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하고 골뱅이 하고 이지쌤 이렇게 easy쌤.com 이런 식으로 해야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9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저한테 이미 보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제 블로그에는 얘기를 해놨는데, 요거를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이제 회사도 이제 막 알아서 부랴부랴 수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셨는데
뭐 반송이 됐다 그러면은 이 주소로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첨삭을 해 드리겠어요. 제가 그 논술 쓰는 법 그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원래부터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으나 아직까지 어떤 그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틀이 없다, 프레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검증이 되어 있는 구조화된 어떤 글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체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